한국, 거길 왜 가? 교토 명문고 학생이 내뱉은 조롱. 하지만 일주일 뒤 그는 전교생 앞에서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담요 한 장이 바꾼 한 소년의 고백. 편견이 존중 후 바뀌는 순간. 지금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타카하시 렌입니다. 올해 17살이고 교토의 토호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어요. 교토에서 태어나 교토에서 자랐죠. 제가 다니는 학교는 100년 넘은 역사를 가진 곳이고 저는 그 전통이 꽤 자랑스러웠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 안에선 판단이 빠르게 내려집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 격이 있고 없음. 그런 것들을 금방 정리하는 편이죠. 그날 아침 교실 뒷문 옆 창가에 기댄 채 담임 카토 선생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생은 칠판에 분필로 단 2글자를 적었어요. 한국. 교실 공기가 미세하게 일렁이는 게 느껴졌죠.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몇몇은 고개를 돌려 친구와 눈빛을 나눴습니다. 저는 책상 모서리를 손톱으로 긁었어요. 수학여행지는 당연히 교토보다 격이 있는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라니, 교토를 흉내낸 나라를 왜 가야 하는 걸까요? 저는 손을 들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교토를 본뜬 곳을 왜 가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갑게 나왔어요. 카토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분필을 내려놓고 팔짱을 끼더니 짧게 말했죠. 역사는 외면하면 돌아온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입맛이 씁쓸했습니다. 며칠 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가방 손잡이를 3개 쥐고 있었어요. 공항 로비는 예상보다 조용했습니다. 전광판엔 한글과 영문이 번갈아 떴고 줄 선 승객들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보안 검색대 앞에서 신발을 벗는 사람도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풀었어요. 그저 공항이 잘 돌아간다는 것뿐인데 왜 제 긴장이 조금 풀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였어요. 직원은 제 여권을 받아 들고 화면을 응시하더니 고개를 들어 또박또박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억양이 자연스러웠어요. 옆에 선 친구 유다이가 제 팔을 툭 쳤습니다. 우리보다 친절한데? 저는 눈을 흘겼죠. 쇼잖아. 하지만 제 손은 여권을 받아드는 순간 살짝 떨렸습니다. 환영은 기술로 시작해 태도로 완성된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의 질서, 언어 서비스, 품격 있는 응대. 그건 준비된 무언가였지만 동시에 진심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캐리어 바퀴 소리를 들으며 로비를 빠져나왔습니다. 첫날부터 제 확신에 작은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전주 한옥마을 입구에 멈췄을 때 저는 창밖으로 기와 지붕들이 줄지어 선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처마 곡선이 완만했어요. 교토의 절들이 가진 무게감과는 달랐죠. 버스에서 내리자 골목 사이로 참기름 향이 번졌습니다. 고소하고 진했어요. 저는 유다이에게 중얼거렸죠. 일본 전통가보다 가벼워 보여. 유다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코는 그 향을 계속 따라가고 있었어요. 한복 대여소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문 앞에 선 할머니가 우리를 보더니 안으로 손짓했어요. 저희 몇몇이 들어가자 할머니는 옷장에서 한복을 꺼내 주셨죠. 저는 남색 두루마기를 받아 들었습니다. 천이 부드러웠어요. 갈아입고 나오는데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덥석 담요 한 장을 제 어깨에 걸쳐 주셨어요. 비바람 맞으면 감기 들어. 우리 손주도 너희 또래야. 할머니의 손이 제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저는 손끝을 멈췄어요. 할머니의 눈빛엔 걱정이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향한 걱정. 저는 고개를 숙였죠. 점심 식당에 앉았을 때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색색의 나물이 그릇 가장자리를 둘렀고 가운데 고추장이 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멈칫했습니다.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옆자리 어르신이 제 쪽을 보더니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비비면 맛이 살아나지. 그분은 손짓으로 저어보라고 알려주셨어요. 저는 숟가락으로 밥과 나물을 섞었습니다. 참기름 고소함이 입안에 퍼졌죠. 제 표정이 풀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어르신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 후 골목을 걷는데 비가 굴어졌습니다. 돌바닥이 미끄러웠어요. 저는 처마 밑으로 뛰어가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중심을 잃는 순간 누군가 제 팔을 재빨리 잡았어요. 한국 학생이었습니다. 괜찮아요. 낯선 말씨였지만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저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학생은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리가토. 그런데 제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였어요. 처음 내뱉는 말이었죠. 그 학생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빗물에 젖은 손바닥을 바라봤어요. 타지인에게도 망설임 없이 손을 내미는 정. 저는 그걸 처음 체감했습니다. 서울로 이동한 다음 날, 저희는 지하철을 타기로 했습니다. 카토 선생은 아침 식사 자리에서 오늘은 직접 타봐라고만 말했어요. 더는 설명하지 않았죠. 저는 유다이와 함께 호텔을 나섰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거리엔 사람들이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워. 저는 교토역을 떠올렸어요. 그 시간이면 사람들이 밀려 소리가 뒤섞이고 계단마다 발소리가 난무하죠. 서울도 비슷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랐습니다.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발소리만 낮게 울릴 뿐 고함이나 재촉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플랫폼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멈춰섰습니다. 승강장 바닥에 발 모양이 그려진 표시가 있었고 사람들은 그 선을 따라 두 줄로 정렬해 서 있었어요. 누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 줄을 섰죠. 저는 그 뒤에 섰습니다. 옆에 선 유다이가 제 옷자락을 살짝 잡아당겼어요. 고개를 돌리니 노예학자석 표시가 보였습니다. 분홍색 좌석 앞엔 젊은 사람들이 서지 않았어요. 한 남성이 그 앞을 지나가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반걸음 뒤로 자리를 비워둔 채로요. 손짓 한 번, 고개 한 번으로 배려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브레이크 소리를 기다렸어요. 교토 지하철은 멈출 때 날카로운 비명을 냅니다. 쇳소리가 귀를 찌르죠. 그런데 서울 전동차는 달랐습니다. 부드러운 정지음만 있었어요. 쇠가 마찰하는 비명 대신 정적이 흘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탔어요. 밀지 않았습니다. 한 명씩 차례로 들어갔죠.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나오고 타는 사람이 그 다음 들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탔습니다. 객차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깨끗했습니다. 떨어진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손잡이엔 때가 끼지 않았고 좌석엔 얼룩이 없었습니다. 창문도 투명했죠. 저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촉감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전동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다가 유다이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시끄럽다더니 소리가 없어. 한국은 급한 나라라고 들었어요. 빠르고 다급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정적은 뭘까요? 유다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우리보다 급한 나라잖아. 그의 목소리엔 방어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을 관찰했죠. 모두 조용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저 눈을 감고 있었어요. 통화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큰 소리로 웃는 사람도 없었죠. 규칙이 소리 없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역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젊은 여성이 타려 했어요. 입구가 좁았습니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죠. 저는 그 여성이 애쓰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 사이가 자연히 열렸습니다. 누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 반걸음 물러서자 옆 사람도 따라 물러섰어요. 그 다음 사람도 움직였습니다. 통로가 만들어졌죠. 유모차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한 남성이 조용히 손을 뻗어 문을 잡아주었어요. 여성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제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규칙과 배려가 만든 조용한 문명력, 소리치지 않아도 강한 도시. 저는 그 강함이 어디서 오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시선도 사람들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흐르는 불빛을 바라봤어요. 제 확신이 또 한 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는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건물이 줄어들고 들판이 펼쳐졌어요.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유다이는 잠들어 있었고 다른 친구들도 조용했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버스가 멈췄습니다. 비무장지대, DMZ.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철책 너머로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가 들렸죠. 바람이 철조망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어요. 전망대로 올라가는 길, 가이드가 앞장섰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이곳은 분단의 상징입니다. 가이드는 철책을 가리켰어요. 그러나 평화의 출발선이기도 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철책을 바라봤습니다. 녹슨 철조망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그 너머는 같은 하늘, 같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총구가 서로를 겨누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전망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망원경 앞에 섰습니다.
동전을 넣고 렌즈를 들여다봤어요. 황량한 땅이 펼쳐졌습니다. 풀이 자라지 않은 민둥산, 건물의 흔적, 그리고 멀리 보이는 또 다른 철책. 저는 렌즈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같은 민족이 나뉘어 살고 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아직 총을 겨누나요?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가이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린 매일 기도합니다. 언젠가 함께 웃을 날을. 가이드의 얼굴엔 슬픔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미소도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했어요. 슬픈데 밝았고 무거운데 가벼웠습니다. 저는 다시 망원경을 들여다봤습니다. 황량함만 보였어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렌즈에서 눈을 떼고 가이드를 보니 그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어요. 망원경 끝에 황량함과 안내원의 밝은 표정. 그 둘이 묘하게 겹쳤습니다. 저는 목이 덜컥 메이는 걸 느꼈어요. 한국은 힘으로만 이곳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인내와 희망으로 버텼죠. 상처를 품은 채 매일 평화를 기도하는 사람들. 저는 그 풍경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유다이가 제 옆에 섰어요. 그도 망원경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전망대를 내려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한국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수학여행을 온 또 다른 팀이었어요. 저희 버스가 출발하려 할 때 그 학생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또 와요. 누군가 크게 외쳤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말뜻은 단순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희망이 있었어요. 분단된 땅에서, 철책 앞에서 여전히 웃으며 손을 흔드는 사람들. 저는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유다이도 따라 흔들었어요. 버스가 출발했고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 확신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건물은 컸어요. 입구부터 천장까지 유리로 되어 있었고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방끈을 고쳐 메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걷는 소리만 낮게 울렸죠. 카토 선생은 자유롭게 둘러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유다이와 함께 고대사 전시실로 향했어요. 유리장 너머로 토기와 금속 유물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저는 멈춰섰습니다. 유리장 안에 백제시대 유물이 있었어요. 금동 관모였습니다. 정교했어요. 제가 교토박물관에서 본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죠. 그런데 설명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반도에서 외로 전해진 기술과 문화.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전해진, 받은 게 아니라 준 것. 저는 굳었습니다. 제가 알던 역사는 달랐어요. 일본이 먼저였고 한국은 뒤따랐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판은 반대였어요. 저는 유다이를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준 것만은 아니었네. 제 목소리는 낮게 떨렸어요. 유다이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래도 확실하지 않잖아. 그때 해설사가 다가왔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저는 설명판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정말 맞나요? 해설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삼국시대엔 활발한 교류가 있었습니다. 백제에서 불교와 건축 기술이 일본으로 전해졌죠. 물론 일본에서도 많은 것이 한반도로 왔습니다. 우린 주고받으며 성장했어요. 해설사는 담담했습니다. 자랑하는 톤이 아니었어요. 받은 것도 자랑이고 나눈 것도 자랑이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다음 전시실로 이동했을 때 저는 도자기를 바라봤습니다. 청자였어요. 빛깔이 은은했습니다. 유약이 고르게 발려 있었고 문양은 섬세했죠. 교토에서 본 일본 도자기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저는 설명판을 읽었어요. 고려청자, 비색을 구현한 세계 유일의 기술. 세계 유일. 저는 그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유다이가 제 옆에 섰어요. 그래도 한국이 과장했을지 몰라. 그의 목소리엔 방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청자를 다시 봤어요. 과장일까요? 하지만 저 빛깔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과장은 모르겠다. 하지만 존중받는 느낌은 분명했다. 유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계속 걸었어요. 조선시대 전시실을 지나고 근현대사 전시실로 향했습니다. 벽면엔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전쟁 사진, 독립운동 사진, 재건 사진. 저는 한 장 한 장 천천히 봤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의 표정은 단단했어요. 슬프지만 포기하지 않은 얼굴들. 저는 DMZ에서 본 가이드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상처를 품은 채 희망을 말하던 그 표정. 역사는 반복되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유다이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렌, 너 변한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제 안에선 뭔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우월을 겨루지 않고 상호 존중의 역사관으로 설득하는 힘. 담백한 자존. 저는 그 힘 앞에서 제 편견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박물관 건물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가슴 속엔 무언가 남아 있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 저희는 서울의 한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한일 학생 교류회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릴 때 저는 긴장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죠. 교류회라는 게 뭘 하는 건지 몰랐어요. 그냥 어색하게 앉아있다 오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홀이 나왔어요. 한국 학생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20명쯤 되어 보였어요. 저희와 비슷한 나이였죠. 저는 유다의 옆에 섰습니다. 양쪽 학생들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카토 선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봐라. 그리고 물러섰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뭘 어떻게 이야기하죠? 한국어를 못하는데요. 저희는 서성였습니다. 한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색한 정적이 흘렀죠. 그때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김하늘이었어요. 빗길에서 저를 잡아준 그 학생. 하늘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번역기를 켰어요. 화면에 글자를 적더니 제게 보여줬습니다. 당신 이름, 웬. 맞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하늘이 웃었어요. 기억해요. 비 오던 날.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늘이 다른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몇 명이 다가왔어요. 유다이도 옆에 섰죠. 누군가 번역기에 글을 적었습니다. 일본 음식 좋아해요? 유다이가 답했어요. 네. 라면 좋아해요. 한국 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요. 어색한 웃음이 터졌습니다. 작은 웃음이었지만 분위기가 풀렸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과자를 꺼내 나눠줬어요. 저는 과자를 받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했죠. 하늘이 다시 번역기를 켰습니다. 일본은 어때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좋아요. 하지만 저는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뭐죠? 하늘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기다려주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기타를 들고 왔습니다. 한 학생이 의자에 앉아 줄을 튕겼어요.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저도 따라 앉았습니다. 기타 소리가 이어졌고 누군가 노래를 시작했어요. 아리랑. 저는 그 노래를 들어본 적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듣는 건 처음이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했습니다.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정서는 전해졌습니다.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 후렴이 반복될수록 저는 목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옆에 앉은 유다이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도 손뼉을 쳤어요. 한국 학생 한 명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같이 불러요. 번역기 없이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학생들이 다시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저는 가사를 몰랐지만 후렴 부분을 따라 흥얼거렸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목소리가 섞였습니다. 일본어와 한국어가 뒤엉켰지만 이상하게 조화로웠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문화가 국경을 넘어 마음을 동조시키는 순간. 저는 그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여기서 배운 강함은 부드러움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카토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학생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하늘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였습니다. 홀을 나서는 길,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학생들이 여전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식 부드러운 강함. 저는 이제 그게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인천공항을 떠나 교토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익숙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습하고 무거운 교토의 공기. 일주일 전까지는 당연했던 이 감각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걸었어요.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셨죠. 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많이 피곤하겠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니라 마음이 피곤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 계속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짐을 풀었습니다. 여행 가방 안에서
전주 한옥마을 엽서가 나왔어요. 담요를 건네준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비빔밥을 가르쳐준 어르신, 지하철에서 문을 잡아준 사람들, DMZ에서 손 흔들던 학생들. 저는 침대에 앉아 엽서를 만졌습니다. 한지의 거친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어요. 제가 가졌던 확신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죄책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다음 날 학교에 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친구들이 다가왔어요. 한국 어땠어?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좋았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유다이만 제 옆에 남았어요. 렌, 너 정말 변했어.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게 맞는지 저도 몰랐거든요. 사흘 뒤 카토 선생이 저를 불렀습니다. 방과 후 교무실에서였어요. 렌, 수학여행 발표를 내가 해라. 저는 선생을 쳐다봤습니다. 저요?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가장 많이 느꼈을 거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발표라니. 전교생 앞에서요. 뭘 말해야 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은 창밖을 보며 답했어요. 내가 본 것, 느낀 것. 그대로 말해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본 것을 말한다면 제 편견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가 틀렸다고 말해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펜을 들었지만 글씨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쓸까요? 한국은 좋았다. 그건 너무 가벼웠어요. 제가 느낀 건 그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인천공항의 질서, 전주 할머니의 따뜻함, 지하철의 조용한 배려, DMZ의 희망, 박물관의 담백함, 교류의 부드러움. 하나하나 떠올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배운 건 한국의 위대함이 아니라 제 무지였다는 걸.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발표 전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두가 제 말을 들을 겁니다. 비웃는 사람도 있겠죠. 한국을 미워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제가 본 진실을 숨기는 건 비겁한 거니까요. 발표 당일, 강당은 가득 찼습니다. 전교생이 모였어요.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는 단상 뒤에 서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쥔 원고가 땀에 젖었죠. 카토 선생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타카하시 렌.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단상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강당은 조용했어요.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고를 내려다봤어요. 첫 문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기 전 한국을 얕잡아 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울렸어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렸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교토를 흉내낸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보다 못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학생들을 봤어요. 몇몇은 고개를 가로젓고 있었습니다. 저는 원고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인천공항에서 저는 질서를 봤습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지켜지는 규칙을요. 전주에서 저는 정을 느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도 담요를 건네는 마음을요. 서울 지하철에서 저는 배려를 경험했습니다. 소리 없이 작동하는 강함을요. 뒷줄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쇼잖아. 여러 학생이 웃었어요. 저는 웃음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처음엔요. 관광객을 위한 연출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내내 똑같았습니다. 공항에서도, 거리에서도, 식당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연출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교실이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다음 문장을 읽었어요. DMZ에서 저는 평화를 배웠습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요. 박물관에서 저는 겸손을 받습니다. 우월을 주장하지 않고 상호 존중을 말하는 역사관을요. 교류회에서 저는 부드러움을 느꼈습니다. 힘이 아니라 마음으로 다가오는 강함을요. 저는 원고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학생들을 똑바로 봤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했습니다. 원고에 없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깨달았습니다. 배웠으나 이해하지 못했고, 보았으나 존중하지 못했다는 걸. 저는 한국에 빚을 졌습니다. 제 편견이 얼마나 무지에서 비롯됐는지 알게 해준 빚을요.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앞줄에 앉은 학생 하나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그를 가리켰습니다. 말해. 학생이 일어났어요. 한국을 미워하려는 거야?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화가 아닙니다. 제가 본 사실입니다. 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관광 코스에 속은 거 아니야? 좋은 것만 보여준 거잖아.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물론 좋은 것만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임수로 노예학자석 손짓이 나오진 않습니다. 연출로 유모차 통로가 저절로 열리진 않아요. 관광 코스 밖에서도 사람들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그게 진짜였어요. 학생은 앉았습니다. 다른 학생이 일어났습니다. 3학년이었어요. 그래도 일본이 더 낫잖아. 우리가 선진국이고. 여러 학생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박수가 멈추길.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진국의 기준이 뭔가요? 경제력인가요? 기술력인가요? 저는 한국에서 다른 기준을 봤습니다. 상처 속에서도 평화를 기도하는 인내, 낯선 이에게도 손 내미는 배려, 우월 대신 존중을 선택하는 품격. 그게 진정한 선진이 아닐까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준비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과합니다. 제 무지에, 제 오만에, 제 편견에, 그리고 감사합니다. 한국이 제게 가르쳐 준 것에. 강함은 힘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품격은 자랑이 아니라 겸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전부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당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손뼉을 쳤죠. 모두가 박수친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팔짱을 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제가 할 말은 다 했으니까요.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카토 선생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선생은 마이크를 들었어요. 잠깐만. 학생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선생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사과는 굴욕이 아니다. 품격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 배운 것을 솔직히 말하는 정직함. 그게 어른이 되는 길이다. 오늘 여기 한 명이 어른이 됐다. 선생의 말이 끝나자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사람이 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유다이가 뒷줄에서 일어나 저를 봤습니다. 그도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표정은 복잡했지만 손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교실로 돌아왔을 때 몇몇 친구들이 다가왔습니다. 용기 있었어. 누군가 말했어요.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졌어. 다른 친구가 덧붙였죠. 하지만 모두가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저를 피해갔고 어떤 학생은 비웃었어요. 저는 괜찮았습니다. 모두를 설득할 순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제가 진실을 말했다는 거였습니다. 방과 후 저는 교무실로 갔습니다. 카토 선생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선생이 고개를 들었어요. 렌, 잘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변한 건가요? 선생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변한 게 아니라 잘한 거다. 보는 법을 배운 거지. 저는 눈을 들어 선생을 봤습니다. 보는 법이요?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견 없이 보는 법.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 그게 성장이다. 교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유다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섰어요. 유다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렌, 나도 흔들렸어. 한국에서.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정말? 유다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약자석 앞에서 사람들이 비켜설 때. 나도 느꼈어. 저게 진짜구나.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어. 내가 틀렸다는 게. 저는 유다이의 어깨를 툭 쳤어요. 나도 그랬어. 유다이가 웃었습니다. 내 발표 듣고 결심했어. 나도 솔직해지기로. 학교를 나서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교토를 물들이고 있었죠.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르게 보였어요. 아름다운 건 맞지만 유일한 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 저는 가방끈을 고쳐 메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타국 청년의 입을 통해 확인된 한국의 품격, 정, 질서, 배려가 만든 설득. 저는 그걸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 성장의 시작이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왔고 교토는 눈으로 덮였어요. 저는 매일 학교를 다니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구석엔 여전히 한국이 남아 있었어요. 특히 전주 한옥마을의 그 할머니가 자주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담요를 건네주시던 따뜻한 손.
우리 손주도 너희 또래야 라던 그 말. 저는 그 기억을 지울 수 없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졌죠. 저는 서랍을 열어 전주에서 가져온 엽서를 꺼냈습니다. 한지로 만든 엽서였어요. 거친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뭔가 쓰고 싶었어요. 감사의 말을요. 하지만 어떻게 쓸까요? 한국어를 잘 모르는데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번역기를 켰습니다. 일본어로 먼저 썼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했죠. 문장이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담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께, 저는 석 달 전 전주를 방문한 일본 학생입니다. 비 오는 날 담요를 건네주신 거 기억하세요? 저는 타카하시 렌입니다. 펜을 멈추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더 굵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글씨를 이어갔습니다. 그날의 따뜻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건네신 담요는 단순한 천이 아니었어요. 낯선 이를 향한 배려였고 세대를 넘어선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을 어머니께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는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한국에 가기 전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그리고 많은 한국 분들께서 제게 진실을 보여주셨어요. 강함은 힘이 아니라 부드러움에서 나온다는 것. 품격은 자랑이 아니라 배려에서 나온다는 것.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손주가 행복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전주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제가 담요를 준비해 갈게요. 타카하시 렌 올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을 닦았어요. 봉투에 편지를 넣고 주소를 적었습니다. 한옥마을 한복대여소. 정확한 주소는 몰랐지만 동네 이름과 가게 이름만 적었어요. 도착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우체국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한국으로 보낼 거예요. 직원이 무게를 재고 요금을 말했습니다. 저는 돈을 냈어요. 얼마나 걸려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요. 직원이 답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우체국을 나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한편 전주 한옥마을에선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복심 할머니는 한복 대여소 안에서 옷을 개고 있었어요. 올해 72. 이 가게를 연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손주가 5명.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할머니는 가끔 외국 학생들을 떠올렸습니다. 특히 석 달 전 비 오는 날 왔던 일본 학생들. 그중 한 아이가 기억났어요. 담요를 건네주자 놀란 표정을 짓던 남학생.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느 추운 오후, 우체부가 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우편물이요. 할머니는 앞치마를 닦으며 나갔어요. 뭔데? 우체부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일본에서 왔네요. 할머니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일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얇은 종이였어요. 할머니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안경을 썼습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가 나왔습니다. 한지였죠. 글씨는 삐뚤했어요. 번역기를 쓴 듯 어색한 문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읽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께, 저는 석 달 전 전주를 방문한 일본 학생입니다. 할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일본 학생. 그 아이구나. 할머니는 계속 읽었습니다. 비 오는 날 담요를 건네주신 거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하죠. 그날 비가 많이 왔었죠. 아이들이 떨고 있어서 담요를 꺼내줬었어요. 그게 뭐 대수라고 편지까지 보냈을까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다음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날의 따뜻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건네신 담요는 단순한 천이 아니었어요. 낯선 이를 향한 배려였고 세대를 넘어선 사랑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죠. 저는 그 따뜻함을 어머니께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우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는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라고. 할머니는 편지를 내려놨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에게 전했다니. 일본에 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도 이 이야기를 들었다니.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을 닦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손주가 행복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전주를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제가 담요를 준비해 갈게요.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종이가 아니라 마음이 전해진 기분이었죠.
할머니는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을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어요. 기와 끝엔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고요.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저 친구도 이제 내 손주 같네. 며칠 뒤 할머니는 손주들을 모았습니다. 큰 손주 민준이, 둘째 서연이, 막내 지호. 셋이 가게에 왔어요. 할머니, 왜 부르셨어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꺼냈어요. 이거 읽어봐라. 민준이가 편지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와 지호도 옆에서 같이 봤죠. 다 읽고 나서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일본 학생이 보낸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석 달 전에 왔던 아이야.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뭐 해주셨는데요? 할머니는 웃었어요. 담요 하나 건넸을 뿐인데 지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담요 하나로 이렇게 감동받았어요. 할머니는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착한 마음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되는 거란다. 할머니는 그냥 춥겠다 싶어서 준 거야. 그런데 그 아이는 거기서 더 큰 걸 느낀 거지. 민준이가 편지를 다시 봤습니다. 할머니, 답장하실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지. 고맙다고 해야지.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일본어로 어떻게 써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번역기 있잖아. 요즘 세상 좋아졌어. 그날 저녁, 할머니는 답장을 썼습니다. 손주들이 도와줬어요. 민준이가 번역기를 돌리고 서연이가 글씨를 예쁘게 썼죠. 지호는 엽서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옥 그림이었어요. 할머니는 그 엽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레나, 담요는 안 가져와도 돼. 그냥 내 모습만 보여주면 돼. 할머니는 내가 잘 자라는 게 더 기쁘단다. 답장은 일주일 뒤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 뒤 교토의 제 집에 도착했어요. 저는 학교에서 돌아와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편지가 있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방으로 뛰어 올라가 봉투를 뜯었어요. 엽서가 나왔습니다. 한옥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뒤집어 글을 읽었습니다. 레나, 편지 고마웠어. 할머니도 내 어머니께 감사드린다고 전해줘. 넌 참 착한 아이야. 담요는 안 가져와도 돼. 그냥 건강하게 자라서 다시 오면 돼. 할머니가 비빔밥 만들어 줄게. 손주들도 내 이야기 듣고 감동받았단다. 언제든 오렴. 김복심 할머니가. 저는 엽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죠. 저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왜? 저는 엽서를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답장 보내셨어요. 어머니는 엽서를 받아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어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렌, 넌 좋은 인연을 만났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할머니의 답장을 받았다. 담요 하나가 이렇게 큰 인연을 만들 줄 몰랐다. 언어가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마음은 통한다. 진심은 국경을 넘는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건 한국어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였다.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다. 낯선 이에게도 손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다음 날, 저는 유다이에게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유다이는 다 읽고 나서 말했어요. 렌, 넌 정말 변했어. 좋은 쪽으로. 저는 웃었습니다. 너도 같이 가자. 다음에 한국 갈 때. 유다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도 할머니 만나고 싶어. 그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교토엔 벚꽃이 폈어요. 저는 종종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전주의 골목, 서울의 지하철, DMZ의 바람, 교류의 아리랑, 그리고 할머니의 미소. 모두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죠. 저는 어느 날 카토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대학 가면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선생은 미소 지었어요. 좋은 선택이다. 언어는 문화를 이해하는 문이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학에 진학했고 한국어를 전공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전주를 방문했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고 저를 볼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셨죠. 저는 할머니께 비빔밥 만드는 법을 배웠고 한복 입는 법도 배웠습니다. 손주들과도 친해졌어요. 민준이, 서연이, 지우. 우린 같이 골목을 걸었고 같이 아리랑을 불렀습니다. 어느 여름날 저는 할머니 가게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레나, 넌 이제 내 손주나 다름없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내가 고마운 거야. 할머니한테 이렇게 큰 기쁨을 줘서. 창밖으론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스치는 부드러운 바람.
기와 끝엔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 차의 구수한 향, 바람 소리, 햇빛의 온기.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언어를 넘어 전해진다는 것, 세대를 잇는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심이 인생을 바꾼다는 것. 몇 년 뒤, 저는 통역사가 되었습니다. 한일 교류 행사에서 일했죠.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항상 할머니가 있었어요. 담요를 건네주던 그 손, 우리 손주도 너희 또래야 하라던 그 말. 저는 그 따뜻함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려 노력했죠. 할머니는 여든이 되셨습니다. 가게는 민준이가 물려받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가끔 가게에 나오셔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저도 여전히 1년에 한 번씩 전주를 방문했죠. 할머니를 볼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할머니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